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세 번째 에피소드로 팟캐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그냥 바로 주제로 넘어가시죠. 일단 이 네. 대선을 얘기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지금 기후 환경 입장에서 지난 바이든 정부는 4년간 어땠나요? 바이든 하면 저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바이든의 키워드처럼 남아있던 것이 굉장히 겐도 많이 들어가. 네, 맞아요. IRA는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정 지출의 규모가 큰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3,700억 달러 정도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돈으로 대략 한 400조, 50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법안이 단순히 어떤 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기차 비율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동력을 준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그 IRA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지만 그냥 바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이, 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이제 제가 또 요즘 생물다양성이어서 생물다양성 관련된 협약이 이제 CBD, 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미국이 비준한 상태가 그게 굉장히 최근에 알게 어, 된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약간 좀 비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외에는 어, 뭐 어, 이거 혹시 처음 딱히. 듣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게 쿤밍 몬트리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30 by 30으로 좀 유명해졌던 쿤밍 몬트리올 협약을 약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30 by 30은 2030년까지 30%의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이제 기후변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1992년에 지구 서밋이라고 해야 되나? 얼스 서밋이라고 보통 또 많이 별명으로 불리는 이제 기후변화 이제 UNFCCC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또 생물 다양성 협약지 또 같이 나왔거든요. CBD라고 해서 컨벤션 온 바이오다이버시티 이게 생겼는데 이거 항상 이런 협약은 펄티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비준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전문적 그 배경을 알거나 이렇지는 못한데 아쉽게도 어쨌든 좀 눈에 띄는 거죠. 그렇게 중요고 생물 다양성라는 것. 아, 뭐, 사실 여기에 대한 근거나 뭐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은 바가 있긴 한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좀 만들어진 협약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땅을 항상 개척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정책적 기조가 있었는데 그런 기조와는 좀 맞지 않은 협약이라고 하고 좀 더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는 저도 듣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어,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비준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미국이 비준하지 않았다는 건 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방향으로요. 근데 생물 다양성 이슈도 저희가 뭐 계속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정부를 평가하자면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후변화를 다시 주요 아젠다로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파리 협약 재가입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탄소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도외시되었던 기후 환경 통합 모델
IM이라고 해서 인터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 모델이 다시 많이 필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4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탄소 비용이 이제 먼 미래에 있는 피해를 이제 현재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혹은 아니요, 끝내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그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원래는 오바마 정부에서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을 만들어서 그 주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나 혹은 공공 예산을 쓸 때 BC 분석에, 비용 편익 분석에 다 감안을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주들은 실제로 아직도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그 비용을 55달러에서 거의 5달러 수준으로 낮춘 새로운 어떤 사회적 탄소 비용을 만들었고,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행정명령이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푸시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통합 모델을 공부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동력이 빠지고 힘이 빠졌던 시기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논의하고 미국의 탄소세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 다시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는 점에서 환경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부였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이 정도.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는 이제 현 정부 이번 이제 대선을 좀 다시 옮겨가고 좀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주들의 기후 환경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경합주 중에 19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선거 인단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선거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재 3억 명이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대선을 결정짓는 주들의 어떤 유권자 수를 합치면은 70만 명만 설득하면 된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핵심 주들의 어떤 정책적 기조 혹은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대표적인데, 이 주들을 중심으로 몇몇 기후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펜실베니아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자면, 펜실베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정님은? 펜실베니아는 옛날부터 에너지 산업이, 특히 화석연료가 많았던 주예요. 원래는 석탄이 많았었다가 이제 석탄이 죽으면서 한참 이제 그 전체적인 주의 경제가 나빠졌다가 그 천연가스 생산지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연가스,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의 그 채취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프래킹 방식이라고 해서 큰 땅에다가 큰 호수를 박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압 파쇄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표현을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죠.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과 물을 혹은 다른 물질을 좀 편하게 분리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그동안 채취하지 못했던 천연가스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되게 많이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약간 그 입장차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사업자들, 그리고 경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먹힐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환경 파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후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셰일가스,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래킹 방식의 천연가스 채취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혹은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 전반적인 평가는
펜실베니아는 기후 환경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또 주가 미시간 주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도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미국을 많이 가보고 싶어가지고 재수님 뭐 잘 아시나요? 저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미시간은 그 러트벨트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옛날에 과거 자동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조업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미국 제조업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는 분야가 사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시간에는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미시간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후 환경 이슈, 특히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은 미시간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해리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이유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위스콘신 주예요. 위스콘신 주는 이 두 주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펜실베니아는 에너지 산업이 컸고 미시간은 제조업이 컸고 위스콘신은 어떤 주일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찾아봤는데 농업과 관련된 네. 지역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주고, 그러면은 위스콘신 주에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후 환경 이슈만 놓고 보면 위스콘신은 사실은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파밍 같은 경우는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정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농업이 기후변화의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 이번 대선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크게 세 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이 세 주 관련해서 다 뭔가 사실 굉장히 자기 일자리, 내 밥그릇 그런 일자리나 경제와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긴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근데 그 어떤 한 논문에서 읽었던 건데 유권자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일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민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생각난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이제 먹고 사니즘 이런 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냥 조금 이념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공화당이었냐 민주당이었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가장 크다고 합니다. 팩터로서. 아빠들이 좀 분발해야겠네요. 뭐 이제 마더라고 좀 대표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 성향은 좀 집안이라든가 혹은 지역적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미국만 하더라도 그 이외에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파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사실 그러면 그 주는 어디 당을 지지를 하던 한편으로는 그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 그렇죠. 이 세 개의 주가 정말 재밌게도 에너지, 산업, 농업 이렇게 딱 걸쳐 있어서 그 기후 환경 이슈만 딱 놓고 보자면 해리스가 불리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희 또 사실 이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재밌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행보잖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뭐 지금 거의 로또 하듯이 진행하고 이거 지지하면 뭐 100만 달러 뽑아가지고 한번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좀 그걸 보니까 되게 불법이 아니라 별로 뭐, 투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부분이 아니라 뭐 어떤 연명에 이제 지지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점부터 실수님은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저는 기후 환경 이슈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기후 환경 이슈만 놓고 보자면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CEO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자면. 근데 다른 요소들, 법인세 인하라든가 혹은 일론 머스크의 평소의 그 보수적 성향이라든가 혹은 뭐 민주당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스페이스 X의 갈등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에 좀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저희가 모르는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해왔던 그런 기조를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항상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도전적인 항상 뭐랄까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합리적인 판단을 굳이 해보자면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치. 왜냐면은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거고 해리스를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전기차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협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뭐 법인세 인하가 어, 이 법인세 인하로 얻는 그 수익이 전기차 그 마켓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선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부분. 우선 이거는 하나 계속 얘기해보고 싶은 게 왜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을 이렇게 지지하는가가 좀 우선 궁금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옛날에는 샤이 트럼프라는 좀 모델이 있었잖아요. 좀 네네네.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그거를 막 밝히지 않아. 그냥 나는 수줍게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전혀 사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좀 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우선 음, 지수님은 왜 좀 총기 소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나 혹시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총기 소지에 관련된 거는 워낙 딥한 주제긴 한데, 이런 관련된 그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미국이 만들어진 그 역사 자체가 애초에 그 뭔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불안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총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언제든지 내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의지 표명처럼 조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고 노력을 해보자면. 근데 저는 뭐 총기 소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최대한 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민병대에서 시작한 국가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해하는 마음이 이제 받아갈지는 보신데요. 우리가 어, 이번에 좀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청취자를 미국 대선 투표권을 가진 분한테 이 팟캐스트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리스를 뽑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트럼프를 뽑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투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기후적 환경 정책이라 내년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플라스틱 오염이나 뭐 제가 관심 있는 생물 다양성, 뭐 기타 뭐 경제적 영향이나 그래서 제가 우선 좀 아,
네. 했던 것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해리슨과 트럼프가 이제 뽑혔다고 했을 때? 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은 아마 바꾸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유럽 연합이 생각보다 힘을 많이 잃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 없이도 중국과 유럽 연합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잘 기후변화 이슈라는 거를 잘 대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이 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갈등도 되게 심해짐으로써 뭔가 중국도 옛날만큼의 그런 국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뭔가 협력을 하려는 모습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제 2030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한테 처음으로 제출했던 국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이에요. 근데 아마 상당수의 많은 국가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약간 조약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약속들이 의미가 되게 희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당장 미국 자체가 그 NDC를 지키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UNFCCC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2030년에 다 같이 온실가스 줄이자고 했는데 정작 핵심 국가들이 다 그걸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미국이 이렇게 꿀밥 한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 그 무대에서는 그냥 망신만 조금 당하는 거지 어떤 실질적인 에코노믹한 그 페널티는 없거든요. 이제 국제 협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사실 상징성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상징성이 좀 약해지는 순간 어 2035년은 2040년에 제출해야 될 NDC의 그 의미가 굉장히 희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트럼프 정부가 되게 회방을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당장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것도 그렇고 그 미국 환경청 저는 왜 환경부도 아니고 환경청인지도 모르겠는데 환경청의 권한을 되게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에너지 관련 부서도 다 빼버리고 어, 그 아예 그냥 손을 쓸 수 없게 그리고 옛날에는 환경 규제 같은 것도 환경청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트럼프 정권 이후로는 이제 모든 환경 규제는 항상 행정부한테 이제 많은 권한이 이제 위임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힘이 약화된 어, 상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탄소세가 있어요. 탄소세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의 그 뭐랄까 그 흐름이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도 미국 탄소세 안 할 것 같네 하다 보면은 뭐 기후변화 대응도 조금 소홀히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혹시 적으로 항상 이런 좀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기업의 대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흔들릴 맞아요.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EU 전체 GDP랑 미국 GDP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GDP가 2배예요. EU 전체보다 대략. 근데 그 차이를 트럼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에너지 비용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 연합보다 더 경제가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싸서 그런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저렴한 화석연료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절대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성장한 이후에는 IT 기업의 성장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디지털 규제에 관련된 거지 에너지 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좀 보긴 해요. 그리고 물론 에너지 비용이 유럽연합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환 과정에서의 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비용이었던 거지.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그 자체가 유럽연합 경제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보일 뿐이지. 맞아요. 어, 그리고 오늘은 좀 그래도 뭔가 흐름대로 잘 대화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좀 디테일한 주 얘기부터 국제 정세 얘기까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쯤에서 예상하는 여정님의 대선 결과는 어떠신가요? 한창 이제 기후변 당사국 총회가 일어나는 시기에 좀 결국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불리한 저는 해리스를 제 정치적 성향을 이제 밝혀버리는데 해리스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리스가 대선 관련해서 뭐 토론회를 진행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리고 요즘 보면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새로운 유권자 층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마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저도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선 예측을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왠지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묘하게 들긴 합니다. 제 촉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나라는 막연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쨌든 대회를 왜냐 있으세요? 뭐 이제 제가 있는 필드의 연구 펀딩이 좀 줄어들 테니 나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지만 yes she can이지만 한번 뭐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왠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님도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그 새 주처럼 와 아주 큰 연관이 저도 물론 사실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한 저는 아직은 어떻게 리스크를 좀 구매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긴 하네요. 제가 있는 필드에서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국제기구, 예를 들어 트리플 C라든지 그런 쪽에 약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일단 좀 더 고민을 하면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보긴 해요. 근데 그 단기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시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고민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미국 대선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재미교포 분들이 많이 들으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 가지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